자, 그럼 이제 우리가 2학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죠. 일단 2학기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2학기는 네. 물리는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오. 역학이라는 파트여가지고 역학이라는 파트는 이해와 적용과 해석 이 모든 3박자가 전체를 통틀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원을 배웠다고 그 단원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네. 역학이라는 단원 전체를 배워야 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도 파트는 한 파트인데 모든 영역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네, 영역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인 거군요. 네. 근데 2학기 과정은 오히려 반대로 어. 한 단원 한 단원이 곧 그 단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꼼꼼하게 외워야 될 걸 외워두고 그 다음에 해석할 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단원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영역이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점전화가 원래는 2학기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점전화 미음, 니은, 네. 화, 네, 전화. 전하. 전하. 네, 전기를 띤 입자, 전하의 점으로 된 전하의 상호 관계. 좀 듣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점전하요? 귀엽잖아요. 점으로 된 전하. 양전하, 음전하. 돌아와서 네, 점전하. 네, 전하 간의 상호 힘. 그다음에 추론. 사실 추론이거든요. 네. 국어 잘해야 돼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추론이거든요. 네. 국어를 잘해야 돼요. 네, 물리를 잘하려면 국어를 기본이죠. 여러분, 과학 중점과정 친구들, 과학 중점과정 하느라 과학 4과목 공부하는 거 힘들죠. 하지만 국어 4단이에요,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물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국어를 못한다고 물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네네. 하지만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럼요. 잘하면 도움이 된다. 국어라는 과목은 사실 모든 과목이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읽는다는 거는 단지 글자를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물리는 그게 되게 심해요. 해석이 필요한 네,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문제에서 이 출제자가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요즘 제가 많은 과목쌤들한테 다 듣는 말이긴 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그냥 꼭 국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어에서 길러지는 것들이 좀 있기는 맞습니다. 하죠. 이 추론이라는 과정도 저는 국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본주하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점전하가 그럼 사실 2학기 범위인데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들어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진 않습니다. 않다. 네,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복적으로 넣지는 않는데요. 왜 자꾸 점전화 얘기만 하냐면 이 추론 문제에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형태만 바꿔서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문제의 형태로 등장하거든요. 벌써 PTSD가 와요. 왜요? 좋잖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너무 싫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도 사실 점전화와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돼요. 결국에는 또 추론 문제거든요. 이게 약간 문제 형식이 유사하다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학생들은 조금 추상적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이제 예시 문제를 편집자님께서 올려주실 건데요. 편집자님 고생하시네요. 네. 제가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두 문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문제를 올려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점전화 문제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문제에 서술해주고 이 전하의 위치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점전화 A, B, C가 있으면 각자들의 부호도 판단해야 되고 또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 어떤 전하량을 갖는지 비교하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선지로 나옵니다. 근데 전류의 자기작용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전선을 2개 내지 3개를 놓고 한 점에서 자기장이 합성됐을 때 얼마가 되었다. 그럼 이 전류가 얼마 됐는가, 어디로 흐르겠는가 추론해라. 이게 똑같은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눈에는 그런 거 많이 보이는데 학생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공감은 돼요. 왜냐면 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수학생들이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 라고 하면은 저 속으로 뭐라노 다른데 뭐가 똑같노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약간 애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정말 하겠다는 의지로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보면 보일 거예요. 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문제 똑같다. 저는 서로 다른 독서지문 놓고도 이 문제 스타일과 이 문제 스타일이 똑같아 라고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저나 파트의 문제 유형을 잘 공부를 해놓으면 2학기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 결국 3개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개는 똑같고 나머지 하나도 추론 문제긴 한데 네. 전자기 유도의 내용이에요. 이거 아닌가요? 그게? 좀 다르나요? 맞아요. 맞죠?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던데 늘 독서지문에 가끔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나쁜 버릇이에요. 이게요? 네, 손가락질부터 하는 거 나쁜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항상 해석과 오케이. 해석을 통한 추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내려놓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전기라는 파트가 끝나요. 오. 그 나머지 사이사이에 이제 암기하는 내용들이나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외워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될 파트는 부흥고 학생들은 사실 뒤에 파동까지 있어요. 다 해야 돼요, 하기는. 한 번쯤은. 한번 일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일단 전기 부분에서는 요 3파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파동에서는 사실 파동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오는 몇몇 현상들에 대한 암기와 해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수능에서도 파동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에서도 선택했을 때 파동 부분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파동이 그런 건가요? 뭐 S파? 자, 그럼 이제 국어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국어는요, 이제 부흥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게 돼요. 단원이라기보단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이 언어와 매체는 언어라고 부르는 문법 파트가 있고요. 매체라고 해서 신설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우리가 매체에서 국어 사용이 어떤지를 보는 파트인데요. 주로 부흥고에서는 시험 범위를 언어, 문법 파트에서 내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 부분도 시험 범위에 넣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매체를 미리 예습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꼭 봐야 되고요.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법이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현대 문법을 먼저 배우고 현대 문법 전반의 용어를 다 정리해서 고전 문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작년 부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고사 때는 현대 문법이 거의 전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요. 이제 기말고사 때는 현대 문법의 뒷부분과 고전 문법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고전 문법을 공부하려면은 무엇보다 현대 문법이 다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는 현대 문법의 기반을 쌓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강조하고 정말 강추합니다. 사실상 고전 문법은 학교에 따라 시험 범위로 못 집어넣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현대문법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한 학기 내내 수업하다가 한 학기가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고전문법은 여름방학 때 뭔가 예습을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여름방학 때는 현대문법을 제대로 정복하겠다. 이걸 내가 2학기 내신도 보고 수능 선택 과목까지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한 달의 텀이 있잖아요. 그 텀에 고전 문법을 공부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좀 안심하고 여름방학에는 현대문법 공부를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쌤이 좀 더 팁을 주자면 작년의 매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부분은 아예 건드리질 않았어요. 작년 매체는 고3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매체의 문제를 변형해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체는 미리 예습을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공개하면 그 범위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정말 부흥고 작년 엄매도 저희 반에서 1등으로 또 여러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반에 이제 과학 중점 과정을 하다 보면 내신 관리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를 공부했을 때보다 내신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아웃풋이 안 나오다 보니 이제 작년 2학기에는 정시 파이터가 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엄매를 잘 봤어요. 네, 거의 뭐 하나 틀리고 이런 식으로 좀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때 이제 쌤과 문법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95점 뭐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정말 제가 사실 뭐 국어 강의를 오래 뭐 너무 또 오래 한 건 아니죠.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국어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문법이에요. 정말 정교하거든요. 정말 아까 말씀했던 그 절차적 사고 네. 저 문법에도 적용된다 생각해요. 제가 또 완전 J 아니니까 완전. 저 뼈제입니다. 제가 진짜 ENFJ 대문자 J 100J인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절차적으로 어떻게 쌓으면은 문법이 딱딱딱 순차적으로 이해되는지 저는 시중에 있는 커리큘럼과 시중에 있는 교재와 순서도 달라요. 네, 딱 이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이해도가 가장 높았다를 10년 동안 검증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흥고 친구들 중에 2학기가 좀 막막하다, 내가 내신에 기로에 서 있다, 나 정말 2학기 때는 문법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혹은 1학년 때 문법 때문에 PTSD 온다 하는 친구들은 좀 쌤을 믿고 한번 여름방학 때 와보면 좀 명확하다, 이거는 정말 정확하다, 정교하다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자부해 보겠습니다. 네, 문학보다 문법이 조금 더 정교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방학 때는 현대 문법 공부를 하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옆에서 저는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영탄법. 네. 네. 뭐 이렇게 끼어들 수도 없고. 아, 그래요? 네. 좀 끼어들어 주세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파워 J 다 와가지고 틈이 없어요. 빈틈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완벽해서. 근데 현대문법하고 고전문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현대문법은요, 말 그대로 현대 국어의 문법이고요. 네. 고전문법은 우리가 고대 시대부터 이제 현대 직전까지의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고구려, 네. 백제, 네. 신라. 좀 텀이 있었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국어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누가 통일하죠? 저요. 네. 통일신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그래서 고려 시대의 국어는 어땠는지. 고려 다음은 어디죠? 고려 다음에, 잠깐만. 쌤, 이런 정말 이제 일본인으로 오해 받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러십니까? 고려 다음에 어느 왕조가 들어옵니까? 고려 다음 조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의 국어는 어땠는지. 사실 고전문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 한글이 창제되잖아요. 그렇죠.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세종대왕. 네, 몇 년도죠? 그런 걸 외워야 돼요? 알아야 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요? 네. 왜요? 14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했다. 그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문자가 탄생한 엄청난 순간인데 그게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는 선택지에 나와요. 와. 네, 그게 고전문법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조선시대의 국어 사용은 어땠는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주체 높임법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문법적으로 배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조선시대는 주체 높임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현대인이지 네네. 조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하지만 늘 말하지만 현대문법의 기반이 있어야 고전문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대문법의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고전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나란 말씀이 등기계다. 알죠. 네, 알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조사는 어디 있고 뭐 용어는 어떻게 쪼개지고 이런 거를 다 분석합니다. 나중에 수업 한번 오세요. 네, 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청강권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인 개조 프로젝트 지금 선생님 역사에서 지금 이랬는데 막 일본 역사 물어봤는데 술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그래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네, 무엇을요? 훈민정음 네. 1443년 네, 창제. 반포는 1446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배웠어요. 점점하. 그렇죠. 러브버그 같은 거. 아니. 왜 붙어 다니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네. 1443. 외우기 쉽네요. 맞아요.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말이 많아요. 그쵸? 안 끝나요. 여기서 끝내볼까요? 끝내볼까요? 네. 끝!